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수요일 녹화하는 영정호2 1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부 포맷은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1부는 우크라이나하고 2부는 이제 드디어 3차 대전의 전주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중국, 시리아, 러시아 말이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일단 1부는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이야기하기로 하겠는데 전체적인 전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주하고 여러 군데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은 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한테 뺏겼다가 하루 만에 다시 되찾고 하는 그런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난주는 헤르손 지역보다는 동부 전선에 좀 접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바흐무트 쪽을 중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접전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 수도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 이제 포격을 가하고 있는데, 순항미사일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사포와 비슷한 그런 어떤 그 미사일들을 갖다 지금 쏘고 있는데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쏘아보면 한 60% 정도가 빗맞았다. 목표물에서 물에 600m, 800m 정도의 거리를 오차를 두고 이제 낙하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정밀 유도 체계는 형편없다. 서방제 무기에 비해서는 아직 한 수 아래다라는 게 이번 실전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냥 공습을 통해서 민간 시설에 대해서 폭격을 계속하면은 주민들이 사기를 떨어뜨려서 정부나 젤렌스키로 하여금 전쟁을 중단시키든지 러시아와 평화교섭을 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역사를 보면 그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2차 대전 때도 런던 공습, 무차별적으로 공습했습니다만 오히려 영국 사람들, 그다음에 런던 시민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그런 어떤 역효과를 냈었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베를린을 중심으로 한 독일의 주요 도시를 2차 대전 때 맹폭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독일 사람이나 독일군의 전의가 상실됐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게 민간인에 대한, 민간 시설에 대한 폭격인데요. 일단 이제 문제는 정전시설, 심지어 지금 50% 정도 아마 파괴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전에는 러시아군의 공습에 의해서 30%에 해당하는 발전소, 변전소, 이런 중계 시설들이 폭파됐다라고 하는데, 특히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적게 잡아 40%, 크게 잡아 50% 정도가 이제 그런 에너지원 시설들이 파괴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일부 가정에서는 아예 그 단전 상태, 그리고 이제 시내 중심부의 레스토랑에서는 전기가 없어서 그냥 촛불로 이렇게 손님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오붓한 광경이 담긴 그런 사진들도 지금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에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요 최근에 이제 신임 우크라이나 전구에 러시아군 총사령관이 임명이 됐는데 수로비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전쟁이 지금 8개월, 곧 9개월째를 접어들어가죠. 근데 8개월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체를 담당하는 총사령관은 단 2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담당 총사령관이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알레포 또는 시리아의 도살자라고 하는 드브로니코프가 정식으로 이제 임명이 됐었는데, 이 사람도 석연치 않게 6월 말부터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사령관직이 있었는데 특별히 지휘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부전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서, 그러니까 세베로도네츠크를 러시아군에 탈환하게 하는 그 순간 전으로 해서 총사령관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이게 조금 이제 석연치 않은데, 아마 이 사람이 하는 어떤 작전 지휘 계통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아마 푸틴이 직접 아마 군광부 사령관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로비킨이라는 사람이 들어서고 나서 조금 이제 지휘 계통이 바뀌었는데요. 그간에 푸틴이 직접 이제 야정부 사령관들과 교신하면서 쓸데없이 책상에서 지시를 내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판, 삽질 이런 게 계속 이제 연발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알려진 바로는 수로비킨이 전체 지휘를 다 총괄을 하되, 지금까지는 각 군광부 또는 야정군 사령관이 푸틴과 직접 대화 교신하던 거를 일단 무조건 수로비킨을 거쳐서 교신을 하도록 그렇게 아마 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러시아 측의 발표인지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인지 그 소스는 석연치 않습니다만, 일단 그 지휘 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6개월 이상 계속되어 오는 러시아군의 구조적인 하나의 그 악폐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부분적으로 이런 조치를 통해서 교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드브로니코프, 그 다음 수로비킨 이렇게 따지면은 지난 8개월 동안 총사령관은 단 2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수로비킨이 임명되고 나니까
그 체첸의 가디로프라든가 그다음에 바그너 그룹이 이제 이 사람의 임명을 환영하고 나섰는데 그러니까 임명되고 나서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축전을 보냈다라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바그너 그룹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첸의 가디로프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수로비킨을 그 자리에 앉힌 게 아닌가 뭐 이런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뭐 여하간 일단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지휘계통이 정리정돈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동부전선이나 남부전선에서 뭐 상당 규모로 지금 러시아군이 이제 병력을 보강하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바닥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TV나 어떤 유튜브 채널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그 동부전선, 루안스크 그다음에 도네츠크 이쪽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난 봄에 그 양군이 겪었던 라스푸티차 현상이 다시 지금 재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갑 전력을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좀 둔화된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동안에 뭐 특별한 정과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선 이제 헤르손 정부 쪽을 이제 좀 보도록 하자면은 이것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상반되는 뉴스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한 88개 마을을 점거했고 12,000명의 주민을 갖다 해방시켰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2,5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이제 수복했다라는 뉴스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헤르손 구역을 포기하고 러시아군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는 있으나 이게 다음 작전을 위한 어떤 시간 벌기의 포석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도 이게 단순히 러시아군이 퇴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공세를 위해서 지금 병단들을 규합하고 있다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한간에는 뭐 도주하는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약탈해서 민간 주택이라든가 그다음 은행이라든가 또는 슈퍼마켓 같은 걸 갖다가 이제 덮쳐서 거기 있는 기자재들 좀 값나가는 물건들을 다 이제 차량에 실어서 도망간다. 일부 병사들은 뭐 사제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100% 확인되기는 힘들고요. 다만 문제는 그 드니에프르 강을 건너서 동쪽 또는 남쪽으로 이동해야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안전한 지대로 도주하게 되는데 과연 그런 무거운 기자재들을 가지고 강을 건널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드네프르 강 쪽에 걸린 교량들이 거의 다 파괴됐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군은 그 교량 옆에다가 아마 부교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교를 통해서 인력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 약탈하는 그런 기자재들, 기기들, 값나가는 물건들을 수송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거기에 카호프카 댐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수력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러시아군 의도적으로 폭파시켜서 이제 수공 작전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로 물리치겠다라는 뉴스가 지난 일주일 동안 바닥에 떴었는데요.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수력 발전소를 폭파시킬 경우에 드니프로강 하구가 엄청나게 이제 범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차량이나 기동 전력이 이동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력 발전소를 만약에 폭파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드니에프르강 있는 그 수력 발전소가 크림반도 남쪽에도 아마 그 수자원을 공급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완전히 폭파돼 버리면은 그 외에 그 자포로지아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포로지아 원전은 이제 냉각수를 갖다 공급해야 되는데 그 냉각수 공급하는 것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냉각수 공급이 안 되고 물이 메말라 버리면 원전이 1시간 반 동안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그 열로 인해서 이제 시설이 망가지던가 폭파당하는 그런 어떤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 작전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주하는 러시아군이 이제 추격하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당할 소지가 있다거나 아주 이제 급박한 순간이 다가온다면은 그때는 결정적으로 폭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게 소위 이제 더티밤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폭탄이라는 거. 이걸 갖다 러시아가 처음 제기했는데요. 러시아가 이거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을 쓰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21일, 23일 양일간에 걸쳐서 주요 국가들 상대방 카운터파트하고 이제 쭉 대화를 했다는 게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21일 날에 아마 3개국 국방장관하고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터키하고 그리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는 23일 날 다시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가 그런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서방에서는 일축했죠. 왜? 러시아 얘들은 지금까지 조금 이제 전쟁법에 기존 제네바 협정에 어긋나는 그런 폭탄이나 무기들을 쓰려고 할 경우에는 꼭 보면 우크라이나 애들이 이런 거 쓰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자신들이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쓸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군한테 덮어씌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23일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가 공동声明을 냈습니다. 이거 엉터리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 뒤집어 쓰고 그다음에 뒤집어 씌운 다음에 자기들이 이 더러운 폭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구실을 만드는 데 불과하다라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폭탄이 뭐냐면 이 자체는 핵무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 폭발에 의해서 시설을 타격하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방사능 물질을 포함시킨 다음에 만약에 이 폭탄이 터졌을 때 그 주변이 이제 방사능에 오염되도록 그렇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무기인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군에 쓸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전장은 러시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국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내인데 이미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살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민간인 주택,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이 유지하는 군 기지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함부로 만약에 설사 만들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우크라이나군이 이 무기를 쓴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측에 전가되거든요. 러시아군이 당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러시아군이 실제 그런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떤 그 러시아군의 더러운 어떤 그 병폐라든가 어떤 그 조작질 이런 거로 봐서는 아마 러시아군이 술수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이 전쟁 더럽습니다. 소위 말해서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뭐 호로코스트라든가 잔악한 어떤 그 행위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지저분하진 않았거든요. 특정 국가를 침공하는 국가들이. 그 당시에 소련군에 이제 먼저 독일군한테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받아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치사한 짓은 하지 않았거든요. 잔악한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정말 기가 찬 이런 일들을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부전선에서 동부전선을 좀 보자면은 한 일주일간 그 이전에도 계속됩니다만 바흐무트라는 데 러시아군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제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흐무트는 리스찬스크, 리만 그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만이 함락되지 않았다면은 우크라이나군에게 함락되지 않았다면은 리만 북쪽, 그 다음에 바흐무트에서 이제 집개발 형식으로 협격을 해서 서쪽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섬멸시키거나 격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략적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이미 리만을 포함한 북부 지역이 우크라이나군에게 함락당했기 때문에 바흐무트 자체에서 전과를 낸다 하더라도 아무런 어떤 군사 합리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흐무트에 지금 계속해서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고 아마 일선에 선 게 아마 바그너 그룹 같습니다. 바그너 그룹인데 왜 이런 또라이 짓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바그너 그룹의 이제 창시자인 그 예프게니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있죠. 프리고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제 전 세계에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왜 바흐무트에 계속 집착하느냐? 바흐무트를 비롯한 동부전선에서 왜 러시아군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원래 현대전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거다. 느리게 가면서 이제 점점 침공 속도를 올리는 거다라고 했다가 이제 전 세계 우선거리가 됐었거든요. 현대 전술은 전격전입니다. 2차 대전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병력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적전을 돌파해서 적군을 섬멸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건데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군은 지금 현재 현 병력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 이건 우스갯거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바그노그로 여기에서 최전방에서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는 러시아군보다 더 우월한 전과를 올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출혈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바그너 그룹이 꽤 이제 경험 많았던 현역 군인들이 은퇴한 다음에 바그너 그룹에 흡수된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지금의 병력이 딸리다 보니까 수인들 일반 민간인들 징집해가지고 이제 그 메꿔 넣는 정족수를 메꿔 넣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전투력이 과거 같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 루안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잘못하다가는 동부전선에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치면은 이제 러시아 국경까지 이제 밀리기 때문에
바그너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바그너 라인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병력, 기갑 전력이 돌파하지 못하도록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는 건데, 거기 이제 대전차고라든가 그다음에 장애물 같은 걸 설치해서 일단은 러시아군의 어떤 방어 진지를 강화하면서 가능하다면은 만약에 더 밀릴 경우에 대비해서 러시아 국경까지 약 한 217km에 달하는 방어선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요긴한 지점은 이미 다 방어선이 구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그너 그룹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죠. 왜냐면은 이 법적으로는, 러시아 현재 국내법적으로는 사설 용병 집단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그너 그룹이라는 게 푸틴의 마치 친위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러시아라는 게 법치 국가가 아닌 거죠. 법 규정에 맞지 않으면 해체시켜서 다시 정규군으로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 이런 사병 조직이 여전히 일반 정규군들하고 같이 뒤섞여 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지난번에 리만이 함락당하면서 이제 동부전선에서 물러날 때 얼마나 이제 무질서하게 도주했냐면은, 서로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제대들을 갖다 통합할 수 있는 사령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물론 형식적으로는 총사령관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우크라이나군이 몰아닥치니까 거기에 있던 러시아 정규군, 그 다음에 바그너 그룹, 그 다음에 체첸군, 그 다음에 루안스크와 도네스크의 친러 반군들, 이런 여러 가지 제대들이 한꺼번에 전선이 이제 함락되니까 서로 제대 간 연락도 취하지 않고 먼저 전선에서 이탈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방어선이.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다시 한번 11월 중순에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군이 기동 전력을 가동해서 제2차 공격을 가한다면은 그와 같이 다시 방어선이 허물어질 거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바그너 그룹이 만들었다는 바그너 라인, 현재 축조 중인 바그너 라인 그 방어선이라는 거는 설사 약간의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속도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전반적인 전세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량은 되지 못할 거다라는 게 이제 주류적인 판단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핵 문제를 잠깐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10월, 그 다음에 11월 초순이 되면은 매년 그렇습니다. 나토군하고 러시아군이 핵 훈련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발발했다고 해서 올해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늘 하는 훈련인데, 이게 현재 이제 그 두 나라가 전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토의 핵 훈련이라는 게 이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토가 하는 이 연례 핵 연습은 스테드패스트 눈이라는 이름으로 핵 억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스테드패스트라는 거는 이제 굳건하게 서서 지킨다 이런 뜻이고, 누는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게르쿠프의 하이눈 같은 서구의 정오의 대결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요거는 이제 나토의 핵 보유국은 세 나라죠.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 근데 그게 이제 다른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토의 핵심 국가 5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 다음에 터키. 요 5나라와 정기적으로 핵 연습 훈련을 하는데, 이 5나라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나토를 침략했을 때 나토군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그 핵 공격, 핵 방어 훈련의 내용을 갖다 전부 공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연습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이제 훈련이 끝나겠네요. 그래서 핵 공유국과 비핵 공유국 간의 어떤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가 되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게, 원래 30개국 중에서 나토 30개국 중에서 한 14개국만 참가하는 건데, 기존에 5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독일하고 이탈리아, 터키입니다. 근데 거기에 9개국이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 아마 에스토니아나 폴란드, 아마 이쪽에 그 발틱에 있는 그 국가들도 아마 같이 포함돼서 기존의 5개국뿐만 아니고 이 9개국, 합해서 14개국이 나토의 핵 연습을 갖다가 내용을 공유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한 60대 정도의 항공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대가 안 되는데 60대 정도의 항공기가 동원되는데, 여러 가지 기종들이 포함됩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뽑으라면은 제4세대 전투기 중에 가장 세다는 F-16, 그 다음에 F-35A, F-35B는 이제 함재기입니다. 항공모함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전략폭격기 B-52, 이러니까 나토군에서 자랑하는 이제 최신의 기들이 다 이제 동원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일주일간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동향을 보게 되는데, 러시아도 이 비슷한 시기에 핵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뭐 천둥, 러시아 말로는 그롬이라는 건데요. 이건 좀 이상한 게 원래 매년 하는데 작년 2021년에는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 달로 2022년 2월로 연기됐는데 이게 지금 9월 달 10월부터 해가 11월까지 지금 11월 초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두 번을 하게 된 셈이죠. 근데 여기에는 뭐 ICBM이라는 거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탄도미사일 모든 종류의 미사일이 다 동원됐는데 그 나토가 하는 훈련에는 각종 공군기들이 동원됩니다만 거기에는 실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총탄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이제 핵폭탄, 핵미사일만 장착된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데 이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실탄을 사용하는 걸로 막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훈련이 지금 북쪽에서 그러니까 유라시아대로 이렇게 북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뭐 경계가 겹치지는 않습니다. 이제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긴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지금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 해가지고 이제 핵을 정말 러시아가 사용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들 급하게 우크라이나 남부의 사계주를 엉터리 투표를 통해서 러시아 본토에 복속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그 사계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폭탄을 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핵폭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럴 자신도 없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러시아 내부에 있는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면은 전략핵은 푸틴이 만약에 결정만 한다면 쓸 수가 있는데 전술핵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전략핵은 쓰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전술핵이 당장 쓰기가 힘들다는 거는 전술핵은 현재 각 야전군 전구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기술총국 핵무기를 다루는 러시아 내 기술총국 12과에 아마 거기에 창고에 다 보관되어 있는데 그 전술을 갖다가 지금 정말 쓰려면은 각 야전 사령관부에 그걸 다시 재배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핵무기, 핵미사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량들이 전부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을 쓴다고 하더라도 소규모로 한정된 지점에 한시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여하간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핵폭발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쓸 가능성은 없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예. 만약에 핵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보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푸틴도 아마 쉽사리 보탄을 누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전쟁의 피로감 같은 게 서방을 이제 덮치게 되니까 정전 협정 이 문제가 다시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또 거론되고 하니 최근에 이제 이 미국의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저렇게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자. 또 최근에 공화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30명의 의원들이 이러다가나 이게 재고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언제까지 그럼 도울 수 있을 거냐. 이거보다는 지금 당장 이제 국내 경기 보전 문제라든가 경제 회복의 문제에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공식적인 태도에 좀 흠집을 내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그런 일 없다. 이거는 이 30명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축소시킨다든지 또는 단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 선거에 공화당 쪽에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드라이브를 건다면은 과연 지금 같은 속도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약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표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 우파라는 게 미국의 우파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크라이나군이 사실은 전 서방을 대표해서 혼자 지금 싸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대리전입니다. 프락시 워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자체의 그 국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싸우는 방어전의 성격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러시아에 대항해서 한 나라가 나토나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지원을 받으면서 혼자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서 러시아가 승기를 다시 되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을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다면은 이거는 서방의 패배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는 공화당이라는 게 보수파고 더 강경하고 이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1차 대전 때 우드로 윌슨 민주당 출신이었고요. 2차 대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을 이끌었던 트루만 대통령도 민주당이었습니다.
월남전을 확대한 것도 존슨 대통령 민주당이고요. 오히려 공화당은 아버지 부시 때 이라크하고 전쟁한 거 그걸 빼고 나면은 뭐 닉슨 대통령이 월남전 포기하고 이제 떨어져 나갔다는 하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공화당은 뒤로 빼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은 강성 우위기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거야 라는 이 고정관념 여러분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문명 간의 전쟁이지 단 두 나라의 어떤 그 국가 이익을 놓고 싸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다음에 세계 체제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단지 고립주의로 돌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전 지원을 갖다가 반감시킨다 이런 건 아마 크나큰 오류를 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파에 미국 우파 일부에 해당합니다만 고립주의라는 걸 이야기할 때 미국이 어떻게 고립주의를 추진하면서 미국을 더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더 그레이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정치, 세계 경제 곳곳에 개입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인게이지먼트를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본토 내에 내부적인 문제만 국한해서 해외의 어떤 시장의 문제라든가 세계 안보의 문제라는 데 대해서 그래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그건 스스로 세계 1위 자리를 내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고립주의를 택해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 국지적인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건 러시아나 중국이 개판을 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장을 미국 스스로가 마련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나 미국의 보수 일각에서 말하는 고립주의로 가지고 미국의 국가 이익을 확대화시킨다는 건 난센스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푸틴이 전쟁을 이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2월 24일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이전 시점으로 되돌리는 문제. 이거는 초기 단계에서 3월, 4월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부치 학살이라든가 그 이후에 러시아의 행태를 보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당연히 이야기했죠. 이제는 그건 협상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젤렌스키가 주장하는 거는 2014년에 강탈한 땅까지 모두 다 내놔라. 그게 가능하다면은 아마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는 협상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래 된다면은 그러면 푸틴은 체면을 잃게 되는 거죠. 지금 전쟁에서 진 거 플러스 2014년에 강탈했던 땅도 모조리 우크라이나에 돌려줘야 된다. 이거는 러시아나 푸틴이 허용할 수 없는, 협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서 어딘가 서로가 약간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부는 러시아가 먹고 헤르손을 위시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한다든지 야는 영토 한량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지금 기존 재래식 전투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설사 쓴다고 하더라도 전황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처음에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로 끝났던 젤렌스키 암살일지 모릅니다. 그냥 젤렌스키를 갖다가 어떻게 용하게 암살시키고 나면은 그럼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저거는 국내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저 젤렌스키가 친나치 수장인데 쟤를 제거한 우크라이나 국민들과는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제스처를 러시아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당할 대로 당한 러시아가 만약에 젤렌스키까지 암살된다면은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유화책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지난 G7 회의에서 G7의 정상들이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넘어가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문제,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할 거냐, 평화협상을 할 거냐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국, 나토라든가 이런 G7 일부 국가들이 함부로 평화교섭을 중지하겠다든가 이런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느냐 마느냐, 어디서 중단할 거냐, 2014년에 잃은 땅까지 모조리 다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할 거냐, 이건 오로지 우크라이나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크라이나 국민뿐만 아니고 이미 G7에 세계를 리드하는 서방 선진 국가들이 그렇게 규정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기서는 더 이상 평화협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s running wild. 카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s running wild.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